안녕하십니까. 매주 1회 재테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면서 자산을 증식해 가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 모으는 과정에서 돈을 모으는 테크닉, 불리는 과정에서의 테크닉, 그리고 돈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테크닉,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놓고 재산을 키워간다 한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각자가 개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개인 재무제표,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거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니까 괜히 거부감이 있지만, 거창한 게 아니고, 자산과 부채, 그것을 기록하고, 순자산을 기록함으로써 내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쭉 추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개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개인 재무제표는요,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엑셀이나 노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스프레드시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 두게 되면요, 이 자료는 미래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테크 역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자기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파인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게 몇 년 전에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숨겨둔 또는 잊혀진 본인의 예금을 찾기 위해서 저 파인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DB가 체계화된 현재 사회에서는 예금, 보험, 그리고 주식, 증권,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도 본인이 쉽게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서 종합하실 수가 있어요. 예금은 앞서 언급드린 파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거래 은행에 찾아가셔가지고 내 재산이 월별로 어떻게 됐는지 뽑아주세요. 그러면 비슷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도 파인해서 조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증권, 주식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무섭습니다. 자, 저 은근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재토크에서 이야기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서비스가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거, 좀 생각해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내 부동산이 어디 있지? 조회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몰랐는데 조회해봤더니 경기도 모처에 도로 한 2평, 도로로 된 땅 2평을 찾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매매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재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개인 자산들을 개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꾸준히 기록을 해 간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재산들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총자산이라고 하죠. 괜히 획기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전체 자산,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순수한 내 자산이 되게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총자산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부채가 한 100억 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런 분들이 나는 자산가야, 10억대 자산가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알고 보면 순자산이 마이너스 90억,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채가 얼마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옹골찬, 예, 알부자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 순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인재무제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재무제표는 작성하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트에 예,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예, 뭐 행정서류 작성하듯이 예, 노트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조금 이제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엑셀 또는 구글 스프레드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가 위에 샘플로 양식 남겨놓은 이 표처럼 우리가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A열에는 예, 시간 예, 2019년 8월, 2019년 9월 뭐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리고 자산은 되도록이면 왼쪽에, 그리고 부채는 예, 그 다음에 적고, 그리고 순자산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둡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산 항목은 여러분들마다 다 틀리겠죠. 지금 샘플 개인재무제표 양식에서는 임의로 예금자산, 적금자산, 주식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자산 중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펀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다 적으면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뭐 예금 자산이 있다 그러면 뭐 예금 1, 예금 2, 예금 3 이렇게 다 적지 마시고 예금 1, 2, 3, 4 이거를 한 개의 열에 그냥 합산해서 적어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해봐야 괜히 눈만 복잡해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부채 부분은 마이너스 값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순자산에서는 요것을 썸을 해주면 됩니다. 빙하고 썸을 해주면 돼요. 또는 B2, B3, B4, D4, D2, 아이고 말이 잘못됐네요. B2, C2, D2 그리고 E2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순자산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급 받는 날부터가 예, 첫 행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치의 데이터도 쌓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월 단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했던 은행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도 조회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 본점에 가셔서 본점이 아니고 지점에 가셔서 예, 데이터를 뽑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예,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몇 월 달에 얼마의 잔고가 있었는지 그것도 조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재무제표를 롱텀으로 과거부터 해서 쭉 현재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요, 그 과정 자체는 좀 번잡하고 좀 귀찮고 막 그런데 자, 이게 딱 보는 순간 뿌듯해집니다. 아, 이게 내가 순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뭐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시기는 쭉 올라가고 뭐 이런 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20년 쌓인 수치를 보게 되면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미 개인재무제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과거에 그 숫자들 20년 전에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또는 30년 전 사회초년생일 때 순자산이 이거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가 됐다. 이런 거 보면은 뿌듯하게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개인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개인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정자산, 부동산 등과 같은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평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등 같은 경우, 부채 같은 경우는 다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내가 마지막에 거래한 순간이 실제 가격이 되는 셈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부동산에 갔더니 뭐 호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하면서 그 가격이 내 가격이야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끔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개인재무제표에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기록하시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셨던 게 있다. 한 6, 7년 전에 매입했다 하신다면 이제 개인재무제표에 기록해야지 라고 딱 하실 때 그때 당시 매입가를 적으시고 그리고 요게 추가적으로 원가법 아이고 이게 획기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가법을 감안을 해서 거래 비용을 추가해서 총 매입가를 계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입 가격, 실제 매매 가격하고 거래 비용, 여기에 취등록세 이것을 합치면은 매입 원가가 됩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던 가격하고 살짝 높은 가격이 돼요. 그 가격을 여러분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나는 5억에 이번에 7년 전에 집을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밀하게 그게 아니죠. 거래 비용 분명 들어갔을 거고요. 인테리어한 비용도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취등록세 들어갔기 때문에 뭐 5억 한 뭐 3천 이게 실제 매입한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 됐어? 5억이었는데 뭐 10억 됐대. 그 10억을 다 반영하지 마세요. 보수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왜냐? 내가 팔려고 했는데 장부상에는 10억인데 팔았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8억에 팔았다. 그럼 배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폭의 50%만 적용한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부동산 사이트 뭐 KB 부동산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들 호갱노노 등등 이런 데 가시면은 최근에 하위 가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하위 가격도 최근 거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걸로 개인 재무제표에는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떨어졌다 그러면 장부상 왠지 모르게 이게 확 쪼그라든 느낌이 납니다만 보수적으로 평가해 놨는데 실제 매각했을 때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재무제표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든 좋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매달 한 번씩 월말에 이번 달부터 한번 평가하셔서 한 줄 적어 보시고 그리고 재밌겠는데 해서 관심이 가시면 옛날 예금, 적금, 옛날 뭐 주식 평가 금액 등등 추적해 가지고 몇 년치 데이터를 누적하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시간 지나면서 계속 역사가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10년, 20년 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재테크의 역사가 어땠는지 아주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테크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고생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재토크
마음에 드셨다, 공감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도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재토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